예, 이번 시간 역시 DN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DNS는 시험 문제에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을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전부 다 이 각각의 뭐 부분들이 전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용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용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작하는 동작 방식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DNS에 대한 변환 과정이 있는데 그 변환되는 과정 역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DNS를 이용한 어, 뭐 예를 들면 취약점, DNS 공격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DNS에 대한 DNS 서버를 보완하기 위한 보안 설정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고. 따라서 DNS 보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느 한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DNS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다 두루두루 예, 학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DNS는요, 필기 시험에도 출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실기 시험에서도 역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DNS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어, 요약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존 트랜스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존에 대한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보면 우선은 제가 처음에 앞에서 도메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계층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컴이라고 하는 도메인이 있으면 이 컴 아래에도 여러 형태의 서브 트리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서브 트리를 이렇게 이제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 컴이 갖고 있는 어, 요 서브트리를 포함해서 얘를 뭐라고 그랬어요? 얘를 이제 도메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도메인.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요것도 하나의 도메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하나의 도메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예, 어, 이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도 이렇게 하나의 도메인이 되는 거고요. 그쵸? 얘도 도메인, 얘도 도메인. 그쵸? 이렇게 도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이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서브 도메인이 되는 거죠. 서브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전체 그 도메인의 각각의 계층을, 어, 서버 한 대에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제가 지금 요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렸지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내용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름이 너무 많아서 하나의 서버에서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버들을 전부 나누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여러 서버에 나누어서 저장하게 되는데 서버가 그 책임을 지는 즉 서버가 권한을 갖는 그 곳을 우리는 존이라고 합니다. 존이라고 하는 거. 자, 그 존에 대해서 좀 다시 보면 예를 들어서 컴이 뭐 루트가 있고요. 루트가 있고 일단 루트에서 이제 이렇게 갈라져 오겠죠. 그 중에서 컴을 보면 컴 컴을 다시 뭐 나눠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눠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저지간 요게 하나의 도메인이라고 했죠. 이 전체가 하나의 도메인 그리고 얘도 하나의 서브트리를 갖고 있는 하나의 도메인이 되겠죠. 계층을 이제 나눈다면 그럼 여기서 이 도메인에서 여기 이제 도메인이 되죠. 요것도 도메인. 그렇죠? 그런데 이 도메인에서 요 외곽에 있는 바깥쪽 도메인에서 이 전체 도메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이 전체 도메인에서 당연히 컴이 되겠죠. 이 컴 도메인이니까 얘가 전체적인 이 도메인에 뭐라 할까요? 권한을 갖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를 존. 그러면 이 도메인에서는요. 이 도메인에서 책임을 지는 도메인은 얘가 되겠죠. 얘가 이제 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더 이상 뭐 이것도 이제 도메인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걸 도메인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때 이 도메인에서 얘 책임질 수 있는 부분 얘가 존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트리의 연속이라고 보시는데 그 트리의 연속적인 부분 중에서 일부분, 그 일부분을 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버가 도메인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갖고 만일에 이거를 더 작은 도메인으로 다시 나누지 않는다면 도메인 영역과 존 영역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책임은 얘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도메인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존이 되면서 도메인도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자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이렇게 도메인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의 큰 도메인이 있고 그 안에 또 부분적으로 도메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컴이 존이 되는 거고 이 서브 도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서브 도메인에서 다시 그 안에 보면 또 다른 서브 도메인이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얘가 존이 되는 거예요. 얘가 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 서브 도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여기서는 나눠지지 않았어요. 도메인 이렇게 하나의 도메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존이 되면서 엔드 도메인이 되는 거예요. 자, 개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서브 도메인이 없으면 그 서브 도메인이 없으면 서브 도메인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면 이 도메인과 존은 서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예,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서버는 이때 이제 존 파일이라는 것을 또 갖게 됩니다. 존 파일. 일종의 얘를 이제 DB라고 이제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역 파일, 존 파일. 그래서 영역 파일이라는 이제 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게 되는데 이때 이 존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도메인 내에 있는 모든 각각의 이런 노드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게 존 파일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런 노드를 갖고 있는 거, 그 정보를 전부 어, 존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존 파일은 바로 이런 노드 정보를 다 저장하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버가 도메인을 또 다른 서버 도메인으로 나누고 다시 그 어, 나눴던 그 내용을 그 서버 도메인의 그 내용을 다른 서버에다가 만일에 보낸다라고 한다면 도메인과 영역은 이제 서로 다른 그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일단 개념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존 파일이 뭔지. 여기서 이 서버가 이 도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이 노드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뭐라고 그런다? 존 파일이라고 그런다. 자, 그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도메인에 대한 DNS, 즉 도메인 정보가 설정되어 있는 파일. 자,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면 되겠죠. 존 파일은 각각의 도메인에 대한 각 도메인에 대한 DNS가 DNS 정보죠. DNS 정보. 이 DNS 정보라고 하면
모든 노드에 대한 정보입니다. 모든 노드. 그렇죠? 즉 다시 얘기해서 모든 노드라고 하면 도메인의 이름이 되겠죠. 각각의 도메인들. 그 모든 노드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그걸 다 보관하고 있으려면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DNS 정보를 어, 보관하고 있는 파일, 그 DNS 정보를 보관하는 파일을 우리는 존 파일이라고 한다. 또는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했어요. 예. 이 존 파일은 어, 어느 디렉토리에 존재해야 되는지 보통 이제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존 파일을 etc 밑에 name name 점 named 점 컴프라는 파일에 컴프 파일에 예,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어느 디렉토리에 예, 이 존 파일을 저장할지. 그래서 이때 디렉터리라고 하는 지시자를 이용을 해서 디렉토리 지시자를 이용을 해서 이 named conf 파일에서 이 디렉토리 지시자를 이용해서 어, 디렉토리 지시자를 이용해서 이 존 파일의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이 지시자를 이용해서 위치를 지정합니다. 존 파일의 위치. 그렇죠? 이 존 파일의 위치 지정. 자, 이렇게 named conf 파일이에요. etc 밑에 있는 named conf 파일에 디렉토리의 존 파일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도메인에 대해서 하나의 이러한 존 파일이 전부 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각 도메인별로 하나의 존 파일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됐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존 트랜스퍼에 대해서 좀 보면 자, 그럼 이러한 존 트랜스퍼라고 하는 개념은 얘는 그러니까 존에 있는 존 전송이라는 의미죠. 트랜스퍼가 전송.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마스터와 슬레이브라고 하는 용어가 또 나와요. 마스터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DNS 서버를 보통 이제 두 대의 DNS 서버를 보통 이용을 합니다. 물론 또 뭐 이제 우리가 보통 마스터 서버를 프라이머리 1차 서버라고도 합니다. 프라이머리 1차 서버. 그 다음에 얘를 슬레이브 서버를 세컨더리 보통 이렇게 세컨더리 서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거 1차 서버, 2차 서버, 그러니까 주 서버, 부 서버 뭐 이런 용어로도 사용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 1차, 2차라고 하는 프라이머리 또는 마스터 또는 슬레이버, 세컨더리 뭐 이런 용어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서버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1차 서버는 자신이 어떤 권한을 갖는 영역에 대한 그 파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가 존 파일이 되게 이 영역 파일에 대한 뭐 생성을 한다든지 뭐 관리를 한다든지 갱신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책임을 갖는 게 1차 서버입니다. 프라이머리 서버입니다. 근데 마스터 서버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마스터와 슬레이브 DNS 서버 간에 이제 존 파일이라는 거 모든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그존 파일을 동기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그런 기술을 존 트랜스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프라이머리 서버와 세컨더리 서버를 갖고 있는 이유는 얘는 이제 그런 그 존 파일에 대한 내용을 새로 만들거나 갱신하거나 하는 그런 작업을 다 할 수 있지만 얘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세컨더리는 단지 얘는 백업용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업용 서버. 그래서 만일에 이 프라이머리 서버에 있는 1차 서버에 있는 어, 그 어떤 존 파일의 내용이 그 모든 정보의 내용들이 새롭게 변경이 되거나 하면 얘가 바로 세컨더리 서버에게 알려줍니다. 어? 전송을 해서.
그러니까 즉 이 프라이머리 서버는 얼마든지 예, 이 안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얼마든지 아무 때나 다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요 마스터라고 그랬죠? 요 서버, 1차 서버, 즉 마스터 서버에 있는 내용들이 변경이 되면 이것들이 당연히 세컨더리 서버에도 전송이 돼야 되겠죠. 똑같이 얘는 항상 프라이머리 서버와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 이 세컨더리 서버에 있는 내용으로 복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가 변경이 되면 동시에 슬레이브 서버에 있는 즉 세컨더리 서버에 있는 정보도 예, 얘가 변경이 되면 얘도 같이 변경이 돼야 돼요. 만일에 얘가 변경이 됐는데 얘가 변경이 되지 않았다. 변경된과 동시에 얘는 사실은 쓸모없는 그런 데이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항상 어, 이 프라이머리 서버가 갖고 있는 내용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2차 서버는 항상 최근의 정보, 가장 최신 정보로 변환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과정이 이제 존 트랜스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존 트랜스퍼라고 하는 거는 이 프라이머리에 있는 프라이머리에 있는 어, 모든 정보, 존의 정보를 프라이머리에 있는 모든 존의 정보를 어, 동기화하는 것, 그거를 존 트랜스퍼, 이렇게 동기화하는 작업, 그것을 존 전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존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데이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 신뢰성 있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신뢰성 있는 프로토콜은 TCP를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슬레이브 서버에서 정기적으로 마스터 서버에 접속을 시도해서 해당 존 파일의 어떤 시료를 서로 비교해 보고 존 파일을 업데이트 할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에 있는 존 정보를 전송하게 되므로 전송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의 이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TCP를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포트가 있습니다. 바로 53번 포트를 이용합니다. 53번 포트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DNS 서비스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좋은 트랜스퍼를 제한 설정한다고 해서 서비스에 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 파일만 동기화할 뿐 네임드 컴프는 동기화하지 않습니다. 존 파일만 동기화. 그러니까 존 파일은 모두 이제 정보죠. 그래서 그 파일만 동기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 이러한 존 트랜스퍼는 즉 이 데이터를 슬레이브 서버에 있는 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갱신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 슬레이브 서버는 쓸모가 없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갖게 되기 때문에 항상 정기적으로 예, 존 트랜스퍼를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취약점이라고 한다면 서비스 거부로 악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의 자원과 대역폭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호스트 이름과 IP 매핑 등 민감한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고 해당 기관의 사용 호스트 목록과 IP 사용 대역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트랜스퍼에 대한 개념도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서버의 유형이 나오죠. 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프라이머리 서버, 마스터 서버, 뭐 그런 개념인데요. DNS 서버 유형을 보면 마스터, 도메인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네임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갖고 있고, 즉, 뭐 생성, 뭐 여러 가지 갱신 이런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버죠. 그러니까 슬레이브는 이러한 권한이 없어요. 이러한 권한이 없고 단지 도메인에 대한 백업용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 프라이머리가
비정상 운행될 때와 어, 부하를 분산시키게 운영하는 그러한 서버입니다. 이러한 슬레이브 서버는 뭐 2차, 3차, 뭐 4차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서버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 캐시 올리 서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DNS 서버를 이제 매번 사용하다 보면 어, DNS 그 서버만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캐싱 서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이 캐싱 서버에 그러니까 두고 이제 여기 이제 뭐 TTL 값을 설정해서 이 캐싱 서버에 얼마 동안 유지되게 할 건지 해놓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에 대해서 어, 마스터 서버, 그러니까 DNS 서버가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캐싱 서버가 응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얘는 리졸브만 해주는 거죠. 해석만 해주는 거죠. 예,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서버가 있다. 자, 다음은 DNS 그 데이터 흐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작죠. 자, 요 옆에다가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네임 서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합니다. 질의를 하는 거죠. 쿼리를 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요 이제 실선이 이제 흘러가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선이 요청 순서죠. 요청 순서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요 루트 서버에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얘가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과정 전에 어, 바로 이렇게 네임 서버에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캐싱 작업 좀 전에 그 앞서서 그 캐시 서버가 있었죠. 캐싱 온리 서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찾고자 하는 그 여기는 지금 요 주소의 IP 주소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소가 이 캐시 안에 없는 경우에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순서를 보면 자신의 도메인에 그 있지 않는 그 이름에 대해서 이 캐시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IP 주소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다 해보고 어, 없으면 로컬에서 없으면 캐싱 서버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전체를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캐싱을 통해서 먼저 그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여기에서도 이제 만일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거쳐가는데 사실은 이 캐싱 과정에서도 어, 이제 그 호스트 파일이 있는데 그 호스트 파일에서 이제 다시 한번 도메인에 해당되는 IP 주소를 근데 찾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일단 그 과정도 다 일단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 요런 그 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여기 보시면 요게 가장 최상위 탑 레벨 어, 도메인이 바로 KR이죠. 여기서는 그러면 요 KR에 있는 어, 서버로부터 루트 서버로부터 KR을 참조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받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루트 서버로 가니까 그러면 얘는 KR 서버를 이 KR과 관련된 서버를 알려주죠. 그러면 네임 서버에서는 다시 그 KR 서버로 자, 이 점선은 이 루트 네임 서버에서 이 KR 서버 네임 서버를 참조하라고 하는 그 KR IP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네임 서버는 어떻게 해요? 그 주소로 다시 접속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KR에 관련된 서버명을 찾는 거죠. 찾으면 이 KR 네임 서버에서는 그 다음 주소인 여기 이제 inet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inet이 아니라 CO네요. CO. 그러면 CO라고 하는
네임 서버를 또 알려줘요. CO와 관련된 서버가 따로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 CO 서버를 알려주면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다시 CO 서버를 찾아가서 그 다음에 있는 어, 자, 요 iNet인가요? 예. iNet을 요 iNet이라고 있는 이 값을 얻어옵니다. 다시 이 주소를 얻어와요. 그 다음에 그 주소를 알려주면 다시 그 주소를 찾아가죠. 이때 이제 요, 어, 요 주소가 요 주소 값이죠.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먼저 제일 처음에 KR 서버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CO 서버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예, 어, 넷탑인가요? 예, 넷탑 IN인가요? IN이 자, 요 주소에 이 도메인에 대한 주소를 이 co.kr 서버에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주소를 찾아가요. 자, 이 주소를 이제 알려주면 그러면 여기서 그 IP 주소를 얻어오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IP 주소를. 자, 그럼 그 IP 주소를 얻어와서 자, 이쪽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 흐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상위 루트 서버로부터 출발해서 이 주소대로 KR을 다루는 KR을 관리하는 도메인 서버에 대한 IP 주소를 알려주면 그 주소를 찾아가고 KR 네임 서버 주소를 찾아가고 다시 그 KR 네임 서버에서 CO를 관리하는 서버 디렉토리죠. 그 서버 도메인이죠. 그 서버 도메인의 서버를 또 한번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네임 서버를 또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번에는 요 맨 앞에 있는 그죠? 요 서버에 대한 요 도메인에 대한 이름을 다시 한번 요 CO 서버에서 물어보면 예, 그 주소를 알려주면 다시 예, 요 co.kr에서는 예, 예, 이 전체적인 요 앞부분이죠. 요 앞부분에 해당되는 IP 주소를 알려주면 다시 찾아가서 이 서버에서는 예, 자신의 IP 주소를 이제 알려주겠죠. 그렇죠? 예,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넷 탑으로 되어 있는데 어, 여기서 요 아이넷이죠. 예, 아이넷에서 넷탑, 네, 넷탑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서 예, 넷탑 전체적인 주소 값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이런 데이터 흐름을 거치게 됩니다. 자,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순서는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DNS 정보가 IP 주소가 이렇게 이제 클라이언트로 전송이 된다라는 거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뭐 리커시브 DNS 서버, 뭐 오스러레이티브 DNS 서버, 그래서 뭐 인증 이런 작업이 이제 거치게 됩니다. 자, 일단 그 부분은 뒤에 이제 나올 것 같고요. 자, 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별 어려움은 없어요. 이 순서대로 어, 도메인의 그 계층별 순서대로 차근차근 찾아서 그 IP 주소를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DNS 레코드를 보면 이제 그 좋은 어, 좋은 데이터에서 이제 사용하는 어떤 그 레코드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DNS 레코드라고 하는데요. 앞서서 이제 그 존 파일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레코드들입니다. 그러니까 존 파일을 보면 이러한 레코드 값들이 파일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레코드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자, 여기에서 요 NS는 도메인의 네임 서버 정보를 의미합니다. NS. 그래서 요거는 네임 서버의 약자예요. 그래서 네임 서버 정보. 그래서 DNS 존을 위한 뭐 DNS 네임 서버의 이름. 그래서 뭐 1차 네임 서버 그리고 그러니까 최소한 1차 네임 서버를 가리키는 요 레코드를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MX는 도메인의 메일 익스체인지 서버입니다. MX. 예, 요것도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되죠. 메일 교환. 그 도메인으로 오는 이메일을 처리하는 그 장비의 이름을 예,
나타내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는 호스트의 IP 주소입니다. 호스트의 IP 주소. 그리고 CNAM은 예, 별칭입니다. 별칭. CNAME 요것도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네임을 가리키도록 어, 알려주는 엘리아스, 별칭이라는 뜻이죠. 예, 별칭입니다. 그 다음에 SOA 도메인의 스타트 오브 오스트리티에서 이건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그러니까 권한 게시 정보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시작점. 그 다음에 Hinfo는 요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호스트의 CPU 정보, 운영체제 정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Minfo는 메일박스와 메일리스트 정보입니다. Minfo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 PTR 이런 것들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것들은 네, 기억을 하셔야 될 것들이에요. PTR은 IP 주소에 대한 호스트명입니다. 포인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 IP 주소에 대한 호스트명 포인터. 그 다음에 txt txt는 이제 문자열이죠. 텍스트. 그래서 얘는 호스트에 대한 텍스트 정보. 그 다음에 uinfo 유저 인포죠. 사용자 정보. 사용자 정보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any는 호스트에 관련된 모든 레코드들의 정보. 원래 any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참고로 하시고요. 요거는 어디에 있는 내용들이냐면 존 파일에 보면 이러한 레코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코드 타입이라고 그래요. RR이라고도 표현합니다. RR 유형, RR 문자 코드. 이거를 RR 문자 코드라고도 합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